에, 제가 62년을 미국에서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백인 사회 또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우리는 60이면 회갑을 맞이하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해인데, 이 사람들은 인생을 60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0여 년쯤 지난 다음에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또 이 김태길 선생 셋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금 다 80 중반을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구실을 하는데, 인생에도 그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행복하고 알차고 보람 있는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60에서부터 75세까지가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나이였다, 그런 그 생각에 일치했습니다. 근데 왜 60을 생각하는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나 중심으로 즐겁게 살려고 하면 50대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내가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60은 돼야겠다, 맞죠? 그래서 60부터다. 그리고 또 60쯤 되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내가 나를 믿게 되는 나이는 아주 소중합니다. 공자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60이 되니까 내가 나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고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75세까지를 생각했는가? 60세에서부터 노력하는 사람은 75세까지는 성장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해서 75세까지는 성장하지 않는가? 우리 김태길 선생의 한국인의 가치관이 나온 것도 76세에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철학적인 책은 다 70대에 나오고 그랬으니까 75세까지는 성장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게 되고 성장하는 가능성이 있는 15년 동안 그 나이가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나이였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것뿐이지 현실도 그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가 75세, 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 후배 교수가 회갑이 됐다 그러니까요, 내 옆에 있던 영문과 교수가 회갑됐다는 얘기 듣더니 하는 말이 뭔가니, 그 친구 봐, 철도 안 들었는데 회갑부터 됐다, 그래요. 그건 그 사람을 향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철이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아마 내가 76세쯤 됐을 때입니다. 선배 되시는 정석회 교수님 모시고 어디 좀 가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뒤에서 이렇게 가다가 좀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 정석회 선생님 나보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자, 김 교수 연세가 어떻게 되셨더라, 그래요. 76세입니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니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나도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장하는 사람은 60에서 70까지는 행복하고 보람 있는 나이가 되는데 이제 그 75세까지 성장한 것을 얼마나 더 연장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연장을 못하게 되면 도로 내려와 버리고 마니까요. 얼마나 더 연장하는가 하는 건데 내 주변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쭉 보면 김수환, 추기경도 86세까지는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연장한 거죠. 김태길 선생은 거의 87세까지는 충분히 일하시대요. 안병 선생은 90 가까이 되어서 병 때문에 이제 그친데요. 그 75세까지 성장해 가지고 80 후반을 넘길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럼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낮은 층에서는 그분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90될 때까지는 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의 그 인생 관리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성장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는 노력은 계속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자기 교육이라고 할까요? 자기 관리와 자기 성장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렇게 성장한다 하는 것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콩나물에는 항상 새로운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물은 흘러가는 동안에 콩나물이 성장합니다. 만약에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땐 말라버립니다. 그 물을 주지 않으니까 말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마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암만 40대라고 해도 노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녹슨 희게 됩니다. 버림받습니다. 60대, 70대라고 해도 항상 성장하는 사람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항상 줘야 하는데 거기에 그 성장을 위한 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이 들수록 책을 좀 사랑하고 독서 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콩나물에 물은 줘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독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은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하고 독서 운동을 좀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국이 많지 않습니다. 5개쯤 됩니다. 영국이 있고요, 프랑스가 있고요, 독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다 이제 러시아가 다음 차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100년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북한도 그렇습니다. 아주 후진 사회로 떨어지고요. 그 대신 미국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5나라가 지금 세계를 문화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은 국민의 70-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100년 이상 국민의 절대 다수가 책을 사랑하고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할 때 이탈리아가 먼저 올라오고 스페인이 그 다음에 세계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포르투갈이 그 뒤를 따라오고 그랬는데 이 나라들은 독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선진국이 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보게 되면요,
동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의 동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 독일 같은 나라에 가면 그런 동상이 몇십 개가 있습니다. 그건 그 나라 사람들이 독서를 했기 때문에 키워준 작가가 나오고 시인이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학자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여행들 많이 하시다가 남미에 가보시죠. 남미에 가보면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즐겁게 놀긴 하지만은 독서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하는 나라가 문화적인 선진국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이제 자꾸 올라가는 노력을 계속하는데, 독서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소중한 책임입니다. 아까 그 5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어느 위치가 왔는가 하는 생각하는데, 저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입니다. 중국이 올라갈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산 정권 동안에 그만 독서를 하는 그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모택동과 공산주의 공부만 했지 고전도 읽지 못하고요, 전통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중공을 가보게 되면요,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2번째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 욕심입니다만은요, 우리나라의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 이전 대부분 다 대학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책을 손에 잡고 읽을 수 있을 때는 젊은 나라가 되고요, 젊은 지성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문화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신 또 한 가지 삼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삼가야 할 점은,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물그릇에다가 콩나물을 담가 놓으면 뭐 물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고인물에 놓게 되면 그때는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냐 하고 물어보면 170년 전에 마르크스의 사상을 그대로 지금도 실현하려고 생각하는 좌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믿어버리고 말기 때문에요, 발전을 못합니다. 개선을 못합니다. 세월이 100년이 지나서도 그 공식대로는 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러시아가 문화적으로 후진 국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상만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중국도 경제적으로 개방했지만은 사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 운동권이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사회가 썩습니다. 그 이상은 더 가지를 못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대학생활 할 때 마르크스주의가 제일 팽창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내 은사 교수 가운데 한 분 하던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20대가 돼서 마르크스 모르면 바보라고, 30대가 돼서도 따라다니는 건 더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그게 거짓말라 말이죠. 그 다음에 좀 얘기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교회 다니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보수적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믿어버리고 말게 되면 믿는 것 이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불교와 더불어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조심해야 하는 건 민구하니, 신앙은 항상 창조적이고 영원히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신앙이지 고정관념의 하나의 신앙에 묶여지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가 못 됩니다만, 내가 목사라고 하게 되면 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민구하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면 그 지붕이 돼서 그 안에서만 산다고.
그러면 그런 동안에 사회 사람들은 자꾸 성장하니까 우리보다 앞선다고. 내가 설교하고 하는 그 내용 그 우산 안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해야 합니다. 더 높이 가야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독서를 통해서 신앙을 가진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 기독교를 보지 말고 이슬람교를 보세요. 이슬람교는요, 그 종교의 벽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후진국가입니다. 100년 이상은 후진국가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껍질을 내가 만들어 놓고 물을 주지 않고 거기다 잠가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세 시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90이 될 때까지는 용기 있게 늙었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지 말고 모든 책임을 사회적으로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고요. 전 그걸 미안합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누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게 건강이 정신적으로는 성장하는데 건강이 뒤따르지 못한다 하는 건 압니다. 난 내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들도 다 하는 얘기가 50대부터 전개 건강을 관리하게 되면 80까지는 다 건강할 수 있다고 그래요. 80대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때 관리하지 못하고 늦어서 관리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80 후반기까지는 누구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거 하고요, 공부하는 것이 항상 계속되면 우리는 100세 시대를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좀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로타리는 우위를 돈독히 해서 행복하게 살고요, 사회 봉사하는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런데 후진 사회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봉사가 물질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겁니다. 중진 사회에 가게 되면 봉사가 좀 달라져서 정신적인 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요, 누가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는 사람이 자꾸 적습니다. 그때 선진 국가에서는 맹구하니 사회에 봉사한다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내 친구 안병옥 선생이나 김태일 선생이 나보다 먼저 가셨는데요, 지방에 가연 같은 거 갑니다. 가게 되면 다 찾아와서 안병옥 선생 얘기도 하고 김태길 선생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부 정신적으로 그 두 분을 모방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대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타리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그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도 겪었고요, 또 대통령 탄핵 사건도 겪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되겠는데 왜 생겼을까, 또 이걸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합니다. 근데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신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아주 좋은 격언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무너지길 원하니까 유혹하지만은 신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시련을 주십니다. 우리 동양에는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 그렇죠. 젊었을 때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너무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이런 일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야겠는데 무엇이 그 원인을 만들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연한 기회에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여기에 잘못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오래전입니다. 우리 마라톤을 개척한 손기정 선수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입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종로에 나갔다가 어느 세무사 사무실을 좀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앉았더니 그 세무사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여기 오시다가 손기정이 다녀가셨는데 만났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못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길에서 어긋나셨구나. 바로 지금 다녀갔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나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세무사가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지팽이까지 짚고 오셔서 선생 나 바쁘지 않은 좀 도와줄 수 있어?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요사에 돼서 상을 받았는데 상금도 좀 생겼다고. 그래서 세금을 먼저 내고 쓰면 마음이 좀 편하고 그래서 세금을 먼저 내려고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선생님 연세도 높으시고요. 고정 수입도 없으시고요. 그런 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공짜 돈이 생겼을 때 세금이라도 좀 내면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도와드리시죠.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해서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쓱 보시더니 요것밖에 안 되나? 그냥 넘어가죠.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내는 법도 있잖아. 나 이거 마지막 세금인데 나라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금 많이 내면 좀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좀 많이 내는 걸로 해줘. 그래서 좀 많이 내는 걸로 계산해 드렸더니 쭉 보시더니 됐어. 그만하면 됐어. 다 정리하고 긴 복도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배웅해드리고서 왔는데요. 그 세무사가 나보고 그래요. 와서 이렇게 쭉 앉아보니까 저로는 나라가 없는 일제시대를 사셨으니까 모든 생각이 나라가 먼저인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내가 받고 살았다 하는 생각을 선생님 저는 못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도 일제시대를 사셨으니까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그래요. 나는 해방되고 2년 동안 북한에 있다가 탈북해 왔다고. 그때 대한민국이 나를 품 안에 안아주지 않았으면 나 지금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가 됐을지 모른다고. 갈 곳이 없지 않냐고 말이죠. 가정이고 뭐 이거 다 없었을 거라고 말이죠. 나는 보답하지는 못하지만은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운 생각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할 줄 모르는 데서 생겼거나 지도자들이 국가 걱정을 먼저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보면요. 뭐 다른 사회도 그러겠습니다만 정치 지도자들 쭉 보면요. 누구도 이건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못은 남이 만들었다고만 얘기하지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선배들 가운데 정말 애국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전부 내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데 뭐든지 내 책임이라고 느낀대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그 불행한 생각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건이 생겼을 때 먼저 내 잘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쭉 살아보면요. 그 생각이 조금도 잘못된 생각이 아니고요. 선진국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재작년인가요? 이맘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 IS라고 그럽니까? 그 이슬람교의 앞장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일본에 기자가 2사람 붙들려 가서 사형을 받았어요. 처형됐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구출하려고 하다가 그만 다 이제 사형당했는데요. 한 사람의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은 자기 길을 용기 있게 걷다가 끝났지만은 정부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한 데 대해서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 아들을 보냈지만은 젊었을 때부터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용기가 있었다고. 안 가도 되지만은 적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정의를 위해서 희생당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은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미국의 여자 한 사람도 또 IS 재패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자가 사형받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나 구출하기 위해서 돈 주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이죠. 불의와 타협할 바에는 내가 아메리카를 위해서 부끄럽다고 말이죠. 나 구출하기 위해서 돈 보내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그 민관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오래 살아보면요, 거의 진리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론이 아니고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난 나 자신이 이제 느끼는데요.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중학생이 될 때인데, 내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뭐 그저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내가 한마디 얘기해 줄까? 그러세요. 하더니 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와 자기 집안 걱정만 쭉 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 그 가정만큼밖에 커지지 못한다.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내 직장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람 그 직장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만큼 클 수 있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국가 민족만큼 커질 수 있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저는 받으시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그건 다 진리였어요. 나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쭉 살았으니까 연세대학교 생각을 해보는데요. 연세대학교 이렇게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연세대학교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관심이 너무 많아요. 봉급도 올라가면 좋고요. 보너스가 나오면 더 좋고요. 감투쓰게 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교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교수들은요. 정년이 돼서 떠나게 되면요. 학교도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요. 사회도 그 사람은 관심 가지지 않아요. 왜요? 나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적은 수지만은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 대학에 도움이 되게 되면 내가 나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 정말 연세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장도 되고요, 학장도 되고요, 총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내 직장을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이 직장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다 보면요. 대학에서도 뭐 이렇게 이름이 없고 그런데 교수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교수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서도요. 사회가 요청하기 때문에 전부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아까 내가 내 친구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내가 그 친구들 존경하는 게 민구아니 김태길 선생이나 안병성 이렇게 쭉 만나게 되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인의 가치관을 찾아줘야겠는데 못한다고 말이죠. 교육이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장래가 없다고 말이죠. 독서를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독서 안 하니까 모범이 안 된다고. 뭐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전부 사회 걱정이고요. 나라 걱정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총장은 대학 총장을 끝내면 그걸로 끝나는데요. 내 친구들 가만 보면 90 될 때까지 다 일해요. 다 열심히 일해요. 하고 일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데요. 내 친구들 만나보면요. 다 그렇게 무거운 짐은 지고 있는데도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도 내 친구들 참 존경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다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요. 우리 가정은 이제 아들, 딸들을 키워서 다 이렇게 독립시켜 내보내게 되면요. 이제 남는 건 이제 혼자 가정이 아니고 남는데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로타리 클럽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건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범을 보여주라고 하는데 내 친구의 존경을 내가 받고요. 내가 내 친구를 존경할 수 있고 그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도움되실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안병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우리 셋이 그저 다 열심히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이상하게 너무 바쁘니까 우리 셋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공식적인 일이 있어서 갔다 만나면 했지만 없었는데 이젠 좀 80 중반도 다 되고 그랬는데 1년에 추나수동 4번만 하루 작정하고 모여서 차도 마시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좀 우리끼리도 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참 그러자고 말이죠. 그래서 김태길 선생한테 내가 전화 걸게.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김태길 선생이 전화를 쭉 받더니 그거 좋긴 좋은데 하나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 그랬더니 우리 지금 다 80대 중반이야. 남이 보면 다 늙었어. 이제 한 사람씩 갈 때가 됐어. 한 사람씩 갈 때가 됐는데 누구 한 사람 먼저 가봐.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남는 사람이야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그저 이렇게 살다가 우리끼리 정이 쌓는 건 하지 말고 살다가 누구 하나 갔다 하게 되면 그랬구나. 그래도 참을만 한데 이제 정 들였다가 하나하나 보내게 되면 마지막 남는 사람이고 어떡하지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렇대요. 그래서 안생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도 맞다. 우리 너무 나이 들겠다 말이죠. 좀 일찍 해서 모르는데 그게 모이지 않게 됐어요. 아마 김태일 선생님 먼저 가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 가셨거든요. 그런데 안병 선생한테서 한 번 또 전화가 왔어요. 김생,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가 왔는데 그날은 일이 없어요. 우리 셋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암만 생각해도 김생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예감이 그래. 혼자 남게 되면 우리가 남겨놓은 일까지 좀 맡아줘야지 그래요. 근데 나 그걸 이제 제가 하니까요. 그 친구의 유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다운 얘기를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더니 그만 병으로서 또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저 혼자 남았죠. 근데 지방에 가연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게 되면요. 안병옥 선생의 얘기를 그렇게들 많이 해요. 고마운 어른인데 세상 떠났다고 말이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참 고마웠다고 말이죠. 또 조금 젊은 학문적인 사람들은 김태길 선생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랬다고 말이죠. 다른 거 뭐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만나서 살다 보니까 나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버림받질 않아요. 나는 요새 와서 느끼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다 사라지대요. 그래서 남지 않아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여러분이 더 나이 들기 전에요. 이런 모임이나 이제 친구를 가지는 거 이거 행복이에요. 직장도 그래.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아요.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그 다음에 가게 될 때는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던 마음이 남아요. 그 일로 남고요. 그 남아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을 먼저 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난 요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좀 그래도 나라 걱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가만 들어보면요. 정권 걱정하는 사람은 90%가 넘어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정권 때문에들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라 걱정이라니 뭐 특별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해방된 다음부터 이제 쭉 살아오지 않았어요. 해방된 다음부터 이제 이승만 박사의 독재 정치도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때까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예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지배하고요. 공무원이 국민들을 바라보고요. 누가 힘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회는 제일 낮은 사회예요. 이건 초창기 사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뿐이지 어째 못 가요. 지금은 남아있는 그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북한입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가 북조에 가서 이제 얘기한 내용이 오는데요. 그 김정일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민공화국은 선군 사회라고, 군대가 있다고 말이야. 그 내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정권이 끄떡 없다고. 이게 날 믿으라고. 대한민국을 5년만큼 대통령이 바뀌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날 믿으라고. 그게 바로 민국안이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하긴 우리도 그랬죠. 나도 그 당시는요. 이승만 박사가 당신 그 후배되는 이기붕 씨에게 한 말이 있죠.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경찰을 쥐고 있으라고. 그 우리 자유당 정권은 끄떡 없다고 말이죠. 그때 나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건 잘못된 사회예요. 이제 그 사회가 넘어나니까 우리 노태우 대통령을 겪어서 OIS에게 오면서 그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끝나고요. 다음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지금 민국안이 법치사회예요. 이 법치사회는 군대가 장악하는 사회가 아니고요. 법치사회는 정부가 책임지는 사회예요. 그게 가치관이 민국안이 정의예요. 그 요새 세계 어디서든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민국안이 우리가 지금 법치사회까지는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사회가 선진국가로 올라가려고 하면 또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그 올라간 단계를 우리가 뭐라 하는가 하니 질서사회라 그럽니다. 법이 없어도 사는 사회입니다. 스위스 같은 데 옛날 가보게 되면 교도소가 사람도 없을 땐 문 열어놓지 않았어요? 1년에 몇 달씩 교도소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건 질서사회예요. 지금 북구라파 나라나 카나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질서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법치사회는 잘못하게 되면 민국안이 나는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는데요. 질서사회 되면 올라가니까 민국안이 양심을 믿는 사회예요. 서로 위해주는 사회예요. 그 사회에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회를 책임 맡은 사람은 이건 정부가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 나와 같은 교육자들이 그걸 책임 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평등을 위한 수단이라고 봐요. 뭐든지 평등하게만 만들면 돼요. 바로 며칠 전에 우연히 누군가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대요. 앞으로 국립대학을 평준화하고 사립대학까지 평준화시켜야 한다고 그러대요. 난 오늘 그런 얘기 안 되는 건 이건 뜻밖이죠. 내 후배 교수가 독일서 공부했는데요. 학회 때문에 몇 번 미국에 갔다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 따라올 줄 몰랐다고.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나는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미국 가보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은 독일이 미국 못 따라간다고.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봤는데 대학 경쟁에서 졌다고. 그 지금 전 세계가 대학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부 사람들은 대학을 평준화시키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민구하니 정의는 평준화를 실현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정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사회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걸 정의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저걸 갈 이해를 못하죠. 나도 그래요. 한 번 미국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너 이렇게 총기 사건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저거 규제해야지 그냥 둬두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규제는 쉽다고 내략 다 하면 된다고. 아메리카의 미래는 규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총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져도 사건이 안 생기는 나라가 꿈이라고 하죠. 다 총기를 가지더라도 사건이 없어지는 나라가 꿈이지 규제한다고 하면 이건 다른 나라도 하지 않냐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통이나 윤리나 종교의 전통은요.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 종교가 좀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교는요. 정의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있어서 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저 누가 보내준 잡지를 보다가 잠깐 봤는데요. 이 다음에 여러분 LA 가시게 되면요. 바로 옆에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작은 중소도시가 있어요. 백인 도시죠. 그 시청 앞에 동상이 3개가 있는데요. 앞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고요. 그 뒤에는 도산 안창호 동상이 있고요. 그 뒤엔 간디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난 가서 그걸 봤을 때 말이죠.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 시간과 노력과 목숨과 인생을 다 바쳐서도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날 바쳐야겠다.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아서 바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 인권 운동을 했는데요. 지금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요. 흑인 여자 국무총리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도산생 옛날 거기 가서 오렌지 농원에서 하루에 얼마씩 받고 노동했는데요. 거기서 그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후에 그 농장주들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던 젊은이가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한 협회하고 연락해서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분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도 또 소중한 일이 있으니까 그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 간디도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이 우리 로타리 정신이 마지막 가서 무엇인가 하는 생각해 볼 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작은 모범이라도 말없이 보여주면서 살자.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고요. 우리도 나 같은 세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가 선진국가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